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라입니다. 어제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 휴장 지나면서 캐나다 그리고 유럽 쪽 금리 인하 소식 전해졌네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기조적으로 이어질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 편집국장 이정훈의 시선 통해서 이런 이슈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켓나우 2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스몰캡 정보 전달드리잖아요. 오만한 인터뷰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권에서 출발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소 탄력도는 둔화했는데 이틀째 상승 기조 이어지고 있고 2710선 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시면 860선 근처 왔습니다. 이쪽은 이 탄력도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1% 오르면서 859선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814억 원대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전기, 전자 업종 순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는 6거래일째 사줍니다. 700억 원 가까이 오늘 현재 이 구간에서도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 반면 기관 쪽에서는 물량은 크지는 않은데 매물출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흐름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석유 가스 관련 이슈가 지금 기자회견이 10시부터 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마찬가지, 바이오도 이게 하나둘씩 모멘텀에 대한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이 석유 가스 관련된 기자회견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좀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가열 구간이기 때문에 30분 단위가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초전도체와 관련된 흐름으로 추이를 봤을 때는 시계를 좀 긴 구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와 관련된 흐름은 조금 변동성이 커지긴 하겠지만은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해서도 중요한 내용 있으면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오늘 흐름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인다, 이런 섹터들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게임 섹터에 대한 변화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이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그저께 이제 펄어비스 검은 사막 텐센트 관련된 서비스 출시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한한령 해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중국 외자 판호에 대한 발급 자체가 범위가 이제 확대되는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모바일 쪽의 흐름이 아직 예전만큼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번 달에 아마 시프트업 아마 국내 아마 1위 이제 콘솔 업체가 아마 탄생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스텔라 블레이드가 콘솔 게임 시장에서 워낙 압도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의 이제 붉은 사막이 내년 한 상반기쯤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게임 섹터도 이제 아마 9월 달쯤에 8월 달쯤에 이제 그 퀄컴에서 캘런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상승 흐름 기조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프트업 기간 수요 예측 진행 중이고 이달 중에 또 이제 공모 청약할 수 있는데 시프트업 청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게임주의 온기가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을지도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진 과장께서는 게임 섹터 특징적으로 꼽아주셨고, 그렇다면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부분들 살펴보면 될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제 공략주는 바이낸스입니다. 물론 오늘 좀 반등 좀 강하게 나오긴 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연고점까지는 아직까지 여러 개 좀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21년도에 이제 11월 달에 그 셀트리온과 CM 관련된 국산화 업무 협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아직까지는 CMO 사업 관련해서 아직 마땅한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데, 만약에 송도 설비 공장이 올해 상반기
내에 FDA 실사가 좀 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6월 달이라고 하면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FDA 실사를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과 중국 관련된 향후 생물보안법 이슈에 따라서 CMO 고객사가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지금 셀트리온, 진펜테라나 졸페어 같은 여러 가능성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셀트리온이 실제로 실사 이후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넥스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밸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바이넥스도 물론 오늘 좀 많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건드려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또 살펴볼 곳이 있다면요? 네, 두 번째는 유황연입니다. 이번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스코에서 아미반타밥이나 이제 그 레이저 티닉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율이나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고 생존율도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8월 22일 날 FDA 승인이 일정이 있는데, 그러면 조기 임상 승인이 가능한 게 대략 6월 중순쯤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황연 입장에서는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가 2개월 조기 임상 승인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넥나자도 만약 이번 6월 달에 승인이 되면은 4분기 때 이제 글로벌 판권을 넘긴 얀센에게서 1,000억 가량의 로열티를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로열티 받는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가 탄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유황연도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가격대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넥스와 유한양행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과 오늘 오만한 인터뷰 함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여 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또 재미있는 스몰캡 얘기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우양을 좀 짚어보려고 해요. 네. 이 기업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원래는 이제 K푸드 때문에 이제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이제 실적으로도 이제 나타내면서 그 기대감에 같이 좀 냉동김밥이라는 키워드가 뜨면서 이제 우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K푸드를 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핫도그로 먼저 미국에 수출을 했고 냉동김밥을 만들 수 있는 뭐 비상장 회사들이 좀 많은데 그중에서 좀 유일하게 좀 상장되어 있어서 수혜를 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력이 오래됐습니까? 네, 어때요? 핫도그도 먼저 수출했다고 네, 얘기하니까. 맞아요. 일단 2000년대 초반에 회사가 만들어졌었고 상장은 2019년 정도에 했어요. 근데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코스트코에 처음으로 진출한 건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진출을 해서 대형 유통망을 확보를 했고 사실 냉동김밥은 이제 오는 한 7월에서 8월 정도에 납품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 준비는 되었는데 워낙 미국에서 이 품절 대란이 나타나 보니까 여러 매장에서 계속 러브콜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양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출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HMR 전체가 한 40% 정도 된다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은 핫도그가 거의 주력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직 냉동김밥은 나가지 않고 있고 3분기부터 아마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금 또 냉동김밥이라는 또 새로운 파이가 이제 열리게 되면 네. 매출이 확대되는 그리고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외에도 우리가 좀 이 시점에 손희연구원이 우양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삼양식품이라는 게 먼저 끌어준 게 가장 우양 입장에서는 같이 K푸드로 묶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2분기 시즌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데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으로 같이 가서 수출 데이터가 잘 확인이 되면서 지금 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넥스트는 어떤 식품이 될 것인가,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면 그래서 비상장사 회사들은 맞지만 지금 냉동김밥이라는 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양이 좀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김밥뿐만 아니라 뭐 핫도그라든지 뭐 치즈볼, 잡채, 떡볶이 여러 가지 HM을 하고 있는 업력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넘쳐나는 수요에 공급이 조금 쇼티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품절 대란인데 우양을 좀 빠르게 이 김밥도 증설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 실적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1분기 실적은 어땠나요? 네, 지금은 냉동김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핫도그 부분에서 계속 이제 공장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화재도 났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했다가 2분기부터 그래도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분기까지는 그리고 자동화 장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동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뭐 2분기부터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고 플러스 이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코스트코의 테스트 물량으로 나갔던 게 이제 재고가 다 소진이 되었고 월 오더로 이제 꾸준한 매출로 찍힐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10시에 좀 중요한 기자회견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 내용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전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레우 지금 대표이죠. 이 박사죠. 고문이죠. 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에서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내한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현재 열고 있는데 분주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다는 사실을 아직 찾지 못한 건 리스크다. 이런 발언을 지금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석유화학가스 관련한 지금 관련 종목들 흐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이 나타나는 대로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네, 흥구석유 10%대 상승세, LG화학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타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앞서 보신 종목들 외엔 탄력도는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아마 11시 기점으로 조금 더 주요한 결과들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제 속보 내용들 또 전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양 얘기했습니다. 최근 이 K푸드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삼양식품의 급등세 그리고 덩달아 우양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지는 시점인데 저희가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투자할 때 좀 리스크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시총이 네. 1,000억 원 이하이더라고요. 현재 지금은 근데 지금 조금 많이 올랐나요? 올라와서 한 1,300억, 1,400억 보통 정도. 어느 정도 스몰캡이라고 하면 손희연구원이 보는 정도는 아,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1조 이하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좋기만 한지 좀 리스크 요인 점검해 볼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네. 있어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제품이 나갈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뭐 핫도그랑 뭐 냉동김밥 외에도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이 올해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네. 오르고 있는 거고 아직 출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지연되거나 조금 미뤄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확실히 올해 실적에 반영이 안 되게 된다면 실망 매물로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의 몇 달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순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목표가 제시할 의향이 있으세요? 지금 매너 리포트로 나와 있어서. 네, 사이즈가 작아서 좀 어렵지만 PER 15배에서 20배 정도 준다면 저는 지금 시총 수준 상당히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2, 3천억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목표가를 다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좋은 요인들이 또 향후 실적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이 상당히 많이 애드업이 되고 그리고 김밥이나 뭐 컨디션 이런 종목들의 이제 마진이 또 개선되는 그 믹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이익을 한 100억 정도는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OPM도 한 4에서 5% 정도 나타날 것이고 매출 규모 자체가 이제 1,000억대에서 2,000억대로 이제 점프를 뛰기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게 또 수출 데이터나 숫자로 3분기, 4분기에 확실히 우리가 기록을 한 걸 확인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주가 상승 여력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작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였죠? 사실 퍼센트로 하기보다는 거기는 3억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네. OPM이 0.6%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100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양, 주목받고 있는 우양 살펴봤고요. 또 한 기업 보려고 합니다. 그린 플러스인데요. 이쪽은 어떤 것 하는 데입니까? 네, 아무래도 예. 그린 하다 보니까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다른 사업도 있지만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 스마트팜을 시공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 호주 쪽으로 또 기대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이제 호주랑 관련해서 행사를 진행한 거에 뉴스가 나왔고요.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꾸준히 봐왔던 종목인 만큼 그린플러스는 이제는 스마트팜 시공 수출 쪽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호주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이슈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젝트랑 달리 조금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스마트팜 종목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 1위 업체이고 정부의 주도하에 뭐 청년 정책이라던가 뭐 충남이나 이렇게 좀 농지가 있는 그런 쪽에서의 스마트팜 시공을 주력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해외로 수출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역사상 지금 호주에 수출을 한 스마트팜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린플러스가 하게 된다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 사실상 이 마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호주는 땅이 넓어서 왜 스마트팜이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거기는 딸기가 나지 않고요. 근데 그린플러스는 주력이 딸기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하지 못하는 엽채류라던가 다양한 또 식물들을 기후에 상관없이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가장 특징이 있고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지금 기후 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스마트팜 회사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 이제 만약에 수주가 나오게 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간 한 5천억 정도의 규모의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레퍼런스를 쌓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스마트팜 하는 업체가 배추나 네. 이런 쪽을 좀 많이 한다고 했는데 딸기로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엽채류가 그쵸, 가장 그쵸. 쉽기 때문에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났어요. 엽채류. 엽채류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하고 뭐 샐러드 쪽으로도 나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작년에 굉장히 큰 또 당진과 평택 쪽에 이 농장을 세웠어요. 스마트팜 농장을. 그래서 딸기나 쪽파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 점도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는 당연히 지금 1위 업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갔을 때에 뭔가 비교해볼 만한 요인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이런 경쟁 우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일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스마트팜으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지금 뭐 80% 이상 스마트팜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을 때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쌉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반값으로 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 플러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알루미늄 자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산을 해서 시공까지 다 해주는 게 턴키로 수주가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재배만 하는 업체도 있고 이 자재만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린 플러스는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업체 대비 좀 싸다라고 얘기하면 그만큼 남길 수 있는 거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 마진은 사실 두 자릿수고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양하지 않고 많지 않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수출보다는 또 주력 내수에 또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선 또 우리나라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업체는 좀 점검해볼 만한 요인들 없습니까? 또 앞서 이제 우양이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주를 기대하고 이제 처음부터 뭐 연초부터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수주라는 게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몇 달이든 몇 주든 지연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하실 때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올해 충분히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뭐 한 6개월 이렇게 단위로 이거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뭔가 성장성이 더 큰 미래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더 이제 길게 긴 맞아요. 항목에서 보는 그런 시선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서요.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팜 산업이 우리가 걷지 못한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 파이가 얼마나 커질지는 저도 이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단기 기준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기준으로 이만큼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스마트팜 시장의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길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업은 향후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긍정적으로 보실 텐데 어느 정도 커집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는요? 이 그린 플러스도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가장 큰 키워드예요. 근데 이 적자였던 이유는 사실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나 아니면 정부 정책적으로 조금 계속 지연되는 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내 수주도 많았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4분기 만에 턴어라운드가 되었고 여기에 플러스 호주 수주가 말씀드리는 그 수주 규모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올해 반영이 되게 된다면 OPM도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의 그런 급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할 수 있는 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곳 그린 플러스 짚어봤고요. 그리고 또 손현정 연구하면 요 전력, 전선 이쪽 네. 기업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점검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한 달 전에 얘기할 때 조금 흐름 달라진 것도 있고 해서 그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많이 갔다가 좋았다가 지난주부터 좀 시장 색깔이 살짝 바뀌는 느낌이 나타나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좀 정리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전력기기 전선 제가 항상 탑픽으로 제시해드리는 재룡전기나 일진전기 쪽으로 주가 하락이 좀 단기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전력기기의 사이클 자체는 굉장히 길고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력의 쇼티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길게 갈 수 있지만 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흔들릴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네. 제가 계속 재룡전기랑 일진전기를 말씀드려서 조금 이제 지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OP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회사들이에요. 특히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해외 이제 탑티어 기업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마진율이 40%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PR 기준으로는 상당히 싸거든요. 그리고 일진전기는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매출 규모가 커질 수 있고 여기에 뭐 불이 가격이라든가 이제 전선에 대한 마진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틈새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스몰캡 얘기 오늘 손현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정훈 편집국장은 오늘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금리 인하 이쪽 얘기도 매우 중요한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이슈가 이겁니다. 지금 동해 심해가스정 개발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이슈 어떻게 살펴보고 계세요? 지금 아브레우 고문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직 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의 뭐 시세 급변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좀 추론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프로젝트 유망성 상당히 높다, 모든 네. 요소를 갖췄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내놓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또 어떤 내용들 또 전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증시 최대 화두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금리 인하 얘기이거든요. 우리 휴장 전날 그리고 당일 캐나다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살펴보죠. 네, 우리 석유가스전에 대한 얘기는 뭐 더 안 나누시나요? 더 진행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니요, 뭐 더 많은 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생소하다, 좀 낯설다라는 느낌이 많아요. 사실 제가 이제 뉴욕 투파운드 했었고 글로벌 쪽의 이슈들을 취재할 때 사실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업스트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유사들이 이제 다운스트림이고 업스트림은 그 탐사부터 채굴, 굴착하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석유를 발굴해서 생산하는 과정까지를 담당하는 거 업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로열 더치스웰이라든지 또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또 뭐 엑슨모빌 같은 네. 이 글로벌 메이저 오일 컴퍼니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 이번 그 영일만 석유 가스전하고 비슷한 프로젝트를 전 세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그 컨퍼런스 콜이나 투자자 대상으로 한 IR 이렇게 과정 들어보면 어떤 업체들도 성공 가능성이 몇 %다. 또 어느 시점에 이걸 채굴할 것이다. 또는
그 잠재적 부존량이 얼마나 된다. 자원의 부존량이 얼마나 된다. 이거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걸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나중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집단 소송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테일한 요소들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도 그 처음에 대통령실이 발표할 때도 성공 가능성 20% 얘기했고요. 실패 가능성이 80%란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숫자들이 대부분 머리 내에 각인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어떤 편견, 편향성을 낳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좀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추 성공률이 20%란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오일 컴퍼니들이 심해 유전을 대부분 채굴할 때 성공 가능성 8에서 한 10% 보거든요. 예. 20%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해 유전이나 이렇게 이미 시추가 많이 된 곳에 8%, 10%보다 지금 동해는 관련 그 시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 성공률이라면 굉장히 높고 한번 개발해 볼 만하다라는 정도의 가능성이지 이게 성공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하나의 좀 그 투자를 지켜보는 언론인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2022년까지 동해 가스전 이미 개발을 해왔거든요. 20년 가까이. 21년 정도까지 했었죠. 그렇죠. 네. 예, 예. 개발해왔고 지금 이제 거의 가스가 더 이상 채굴되지 않는데 거기가 경제적 가치가 한 2조 달러가 넘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들어간 돈이 그 절반인 1조 정도였어요. 그래서 경제성이 얼마나 높느냐 이거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 왜냐하면 반절 정도 예. 그래도 남겼어도 그 경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2조 그러니까 1조 넣고 투자가 너무 많이 2조 들어갔다는 거죠. 아.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또 하나 있을 수 예.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뭐 의존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지금 말하는 140억 배럴의 그 채굴량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 경제에 유의미한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도 또 한 번의 또 그 의문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도 실제 채굴까지는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불나방처럼 많은 분들이 여기 테마 투자에 몰리고 있는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불안불안하다라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해서 이제 이정훈 국장의 시선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좀 생소하다. 뭐 예. 이러한 시추 성공 가능성이라든지 매장량이라든지 너무 이제 숫자로 보이는 부분들을 이렇게 완전히 공개하는 부분이 좀 생소한 느낌이다라는 말씀을 해외에서는 전해주셨고. 유리를 찾기 좀 힘든 네, 케이스거든요. 라고 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좀 네. 해주신 거고 지금 또 이제 아브레오 박사 얘기로는 뭐 시추 성공률이 20% 정도면 높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뭐 이 액트 지오사가 진짜 뭐 실체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투자자들이 고민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자회견 말미에 뭐 질문 사항에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일단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더 전해주실 말씀 없으시죠? 예, 동해 예. 심해가스전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불확실성,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영역들, 불확실성 영역에 있는 테마보다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글로벌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는 천착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를 원래도 저도 석유 가스전 관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예. 금리 인하 얘기를 한 게 제가 충분히 개런티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예, 지금 금리 인하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주실 말씀, 네. 이 금리 인하 얘기해 볼 건데 캐나다와 ECB가 금리 인하 요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6월 6일 현충일 이제 휴장하고 있는 네. 전날에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요. G7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7개국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금리 인하했다라는 거고요. ECB는 아시다시피 간밤에 25bp 금리 인하하면서 역시나 뭐 그 한 4년 만에 맞죠? 예. 네.
11개월 만에, 네. 1년 11개월 만에 통화 긴축에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던 기조에서 인하하던 기조로 지금 인하하는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나라 다 이제 공통점은 팬데믹 때 치솟았던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8%가 넘어갔던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2.7%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미국보다 훨씬 높았던 10.1%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2.6%까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추세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은 2%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자라고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내용들이 지금 예, 나오고 그렇죠. 있다. 물가에 대한 자신감 플러스 알파로 약간 보험성 금리 인하다. 우리 그래서 인슈런스 컷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지금 당장 경기 침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유로존도 최근에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좋아지고 있고요. 캐나다도 경기가 썩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계라든지 기업들의 그 부채 상환 부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있을 줄 모르는 어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성으로 금리를 미리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들 이제 나라의 금리 인하 소식이 다른 쪽에도 이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우리 그 통화 정책은 각자 도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그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 이미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던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기조를 벗어나면서 이제는 통화 긴축으로 이제 전환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자의 경제 상황, 물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통화 정책을 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 국가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유럽과 캐나다가 먼저 금리를 내렸다.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당장에 또 20일로 예정돼 있는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서방 선진국 국가들은 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인하하거나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금리 인하도 이 영향으로 인해서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 지난 금통위에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굳이 2%까지 안 가더라도 2.3에서 2.4까지 정도만 가도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이런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팬데믹 이후 고물가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 물가가 2%까지 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금리를 내리자. 선제적으로 내리자. 이게 이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도 물가가 2% 중반대 밑으로 내려온다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 이제 그 FOMC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물가보다는 앞으로 고용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앞으로는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고용이 어느 정도 둔화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는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네. 거고요. 지금 이제 그 CME의 그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확률로 보면 9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한 25% 확률로 7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네.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싹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뭐 어제 그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주요 선진국 국가들의 금리 인하는 철저하게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 데이터 디펜던트한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행히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의 주요 이제 구인 건수라든지 간밤에 나온 ADP의 민간 신규 고용 보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은 이제 밤이죠. 오늘 밤에 나올 미국 고용노동부의 그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현재 월가 기준으로 보면 5월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한 18만 5천 명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4월에 17만 5천 명보다는 한 1만 명 늘어나겠지만 1분기 전체 평균인 26만 5천 명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드는 거니까 만약에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이 숫자 정도가 나온다면 연준도 7월 내지 9월로 금리 인하 시점 주판 아래 튀길 가능성이 있지도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지 않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괜찮다면 9월 내지 12월 정도로 조금 늦게 늦어지는 쪽으로 보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슈런스 컷이라고요. 보험성, 향후에 경기가 나빠질 걸 대비해서 미리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원래는 좀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또 가계 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PF 부실 우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야 다 해결된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면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인데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면 1분기 우리 성장률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전망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 2.5에서 2.6%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성장률 이후에 금리 인하 시점은 다시 한번 좀 오리무중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2.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8월이 되면 2.5%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월쯤 되면 우리나라도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이 9월 정도에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마음 편하게 10월쯤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흐름대로 가면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기분 좋게 반응을 하겠죠. 오늘 장에서도 양 시장, 양 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달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우리 이런 분위기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인이겠죠. 네, 뭐 심리적으로 일단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기업이나 개인, 가게나 모두가 다 뭐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말은 주식 투자자들한테 위험 자산에 투자하라라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애초에 지금 그 한국이나 미국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 M2 네. 증가율도 지금 최근에 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유동성이 좋은데 금리 인하까지 가세한다면 시장의 유동성은 훨씬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최근에 미국도 간밤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여전히 AI를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들의 투자가 굉장히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투자의 증가 사이클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까지 같이 이어진다면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상승 랠리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면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그나마 좀 부진한 양상을 보였던 바이오 주까지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집값이 좀 꿈틀대고 있는 상황, 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주식보다 다른 대체 자산으로의 어떤 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주식 시장을 완전히 뭐 우상향으로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조심스러움도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좀 진단을 해봤고요. 그 오늘 이데일리 신문 일면 보니까 네. 대만 출장을 다녀왔나 봐요. 뭐 네, 저희 중요한- 산업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가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삼성전자 등 포함해서 이제 반도체 쪽 산업을 직접 보조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네. 부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만 TSMC 요 파운드리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아주 이제 경쟁에 서고 있는 맞습니다. 것인데 예. 어떻다고 하던가요? 예, 영상 보신 분들은 혹시 좀 아시겠지만 뉴스에 많은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젠슨 황이라는 지금 이제 과거에 스티브 잡스보다 더 높은 위상을 지금 글로벌 빅테크 무대에서는 보이고 있는데요.
젠슨황이 고향으로 돌아왔죠. 대만에 가서 이 일개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로컬 이벤트였던 컴퓨텍스를 예, 그렇죠. 거의 뭐 글로벌 모든 투자자가 지켜보는 행사로 만들었는데 젠슨황이 대만에서 가진 어떤 그 위치 지위라는 게 상당하다라는 걸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이 젠슨황뿐만이 아니고 AMD 리사수라든지 예. 글로벌 지금 반도체 업계 생태계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중화권의 그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 애국심으로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대만 같은 경우도 부전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조금까지 투입하면서 이 반도체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 비메모리 부분,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세계 1위를 선점하겠다라고 삼성이 외친 지가 지금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삼성이 어떤 각성하고 SK하이닉스가 각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정부도 나서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반도체가 아니면 우리 국가 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또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한번 이 반도체 산업을 계속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고 현장에 갔던 기자들도 공유를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국장 한 3여 분 정도 네.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요새 최근에 좀 관심 두고 계시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체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주셨던 방금 반도체 이 산업에 대한 부분에 가장 관심이 사실은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 AI의 그 동력이 만약에 조금 소진된다면,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받은 게 약간 저는 마음속으로 좀 약간 불안하긴 했었는데요. 이 AI 투자 사이클이 계속 그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동력이 떨어진다면 글로벌 증시에 좀 조정세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의 어떤 큰 흐름에 대한 그 기대감이 또 하나 있고요. 또 AI에 관련된 하나의 이벤트라면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부터 열릴 그 연례 개발자 회의, 애플의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과연 애플이 어떤 온 디바이스 AI의 기술을 보여줄 것인가, 또 어떤 LLM 개발사와 협력을 해서 그 쉬리를 2.0 버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어떤 그 성과를 보여줄 것인가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22대 국회가 열렸으니까 22대 국회가 말씀드렸던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속세 완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우리 산업의 어떤 동력하고도 맞닿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기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제가 듣기로 네. 이창용 총재 보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식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그러니까 오프 말고요. 예, 예. 말씀해 주실 부분 좀 없으실까요? 난감하신가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창용 총재 그 한마디 컨텍스트에서는 금리 인하를 조금 그 서두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들을 많이 느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F4라고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한은 총재, 금감원장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정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지금 그 국가 경제가 처해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좀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재정을 동원해서 풀 수는 없는 부분이고 기준금리를 내리고 시장금리가 그에 따라서 하락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고리밖에 노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은 총재도 굉장히 답답함. 좀 더 빨리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다른 여건들이 좋아야 되는데 미국도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도 금리 인하 시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절박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주변 여건들이 괜찮다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네. 전해주시기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국장께서도 잘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 캐나다와 또 22조 금리 인하 단행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미칠 영향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정훈 편집국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증시 1%대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현재 코스피는 0.8% 상승, 코스닥은 1%대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변동성에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